저희가 그동안 물건을 소개하면서 NPL이라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물건들이 다 위험 요소입니다.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느냐 없느냐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면 부동산이 너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 전략가 안록현입니다. 안록현의 부동산 물건 분석에서는 이제까지 17건의 물건을 분석하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물건들의 특성과 그 다음에 투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물건을 소개하면서 언급했던 것을 보면 NPL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전부동산이라는 게 있었죠. 종전부동산. 또 국유재산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투자를 하기에 유리한 물건들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거래에 나오는 물건들은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가를 좀 낮추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물건들을 선정을 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을 다루게 됐죠. 국유재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산이거나 아니면 뭐 일반인에게 임대되어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분을 해서 국가의 수입을 좀 올려서 어떤 사업에 사용하거나 할 때 이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도 합니다. 종전부동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몇 건을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과천에 있는 종합형사가 세종시로 이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지금 사용하지 않게 된 아니면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이런 부동산을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유부동산도 종전부동산도 다 국가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각 의뢰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자산관리공사에 가서 이 물건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고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것은 온비드에 들어가게 되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NPL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일반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가 들어오지 않거나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NPL이라고 합니다. 그냥 부실채권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자가 들어오지 않거나 원금을 회수하기 힘든 부분을 NPL로 분류를 해서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본을 많이 잠식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도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이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투자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실채권이 일반 시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구조를 한번 볼까요? 금융기관에서 일반인한테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이 부실채권을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금융기관에서 이런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경매를 신청해서 누군가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배당을 받아서 본인의 그 저당권에 해당하는 그 채권을 회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거기는 법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 뭐가 되냐 하면 유동화 회사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부실채권이 발생한 물건들을 모아서 유동화 회사라는 곳에 한꺼번에 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에게 혹은 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저당권을 말하자면 개인에게 매각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는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에
1억의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죠.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실질적으로는 1억을 빌렸는데 등기부등본에는 1억 2천이나 1억 3천이라는 그런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최고채권액이라는 것입니다. 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내가 최고로 얻을 수 있는 이 한도를 정해놓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곧 이 채권에 대한 총체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또 그 한도를 넘을 수 없다는 어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에서 유동화 회사에다가 팔 때는 예를 들어서 1억씩 빌린 그런 물건을 100개를 모아가지고 판다고 하면 원금이 100억이 됩니다. 유동화 회사들을 금융기관이 쭉 모아놓고 이거를 얼마에 사겠습니까 하면 거기서 경쟁이 됩니다. 어떤 유동화 회사가 1억짜리 물건 채권에 대해서 내가 한 개당 8천만 원을 계산해서 사야겠구나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한 개당 8천만 원이니까 80억이 되겠죠. 80개니까 이거를 한 개씩 다 이제 분류를 해서 어떻게 채권의 금액을 회수할 것인가를 논의를 합니다. 한 개당 이 유동화 회사에서 사온 금액은 8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최고 채권액은 1억 3천만 원이 적혀 있습니다. 권리는 1억 3천의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최고 채권액 1억 3천을 잡았을 때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1억을 빌려줬을 때는 이 물건의 시세는 1억 5천이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물건이 경매에 낙찰됐는데 낙찰가율 통계를 딱 보니까 한 1억 4천 정도에 보통은 이런 부동산은 낙찰이 되는구나. 1억 4천에 만약에 낙찰이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권리는 1억 3천이구나. 내가 이거를 유동화 회사에 가갖고 1억에 만약에 살 수 있다면 누군가 1억 4천에 낙찰 받았을 때 내가 1순위 저당권자의 권리를 내가 산 거를 기준해서 그럼 내가 1억에 샀지만 1억 3천을 법원으로부터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화 회사에 가서 당신 이거 1억에 이걸 파십시오라고 했는데 유동화 회사에서도 이렇게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갖고 오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본인들에게 일정한 기대 수익 이상만 나온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팔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되는 금액에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유동화 회사로부터 내가 1억에 사서 어떤 사람이 1억 4천에 낙찰을 받고 내 권리인 1억 3천이라는 돈을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보면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어떻습니까? 1억을 투자를 했는데 3천만 원이면 30%의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불과 3,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이 투자를 반복한다고 한다면 1년이면 3번 내지 4번 이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수익률이 100% 가까이 될 수가 있죠. NPL 투자의 매력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NPL 투자의 형태가 사실은 가장 NPL 투자의 기본 형태입니다. 여기서 더 경매와 결합이 돼가지고 채권자가 그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사는 것을 유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준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동화 회사에서도 팔려고 하는 금액이 점점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1억을 투자해서 1억 3천을 3, 4개월 만에 받는다고 해도 이거보다 욕심이 적은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금액이 높아지는데 높아지다 보니까 유동화 회사에서도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이 유동화 회사도 금융기관에서 가져올 때 경쟁이 심해집니다. 금액이 점점 올라가죠. 한 번에 많은 수익을 내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이런 환경으로 가고 있는 거죠. NPL에 대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걸 하고 이것이 이제 이걸로 파생돼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경매하고 만약에 결합이 됐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경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NPL하고 경매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NPL을 내가 매입을 하더라도 결국은 경매라는 절차에 의해서 내가 그 부동산을 취득을 하던 아니면 제3자가 경매를 통해서 취득을 하던 어쨌든 경매라는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그 대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대금을 가지고 내가 채권자로서 먼저 빚을 받고 2순위 그다음 3순위가 받든지 아니면 남는 게 있으면 소유주에게 다시 돌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경매라는 절차를 거쳐야지 되는 거죠. IMF 이후에 사실 물건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경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경매 하나만 가지고도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경매가 수익이 된다. 뭔가 좋다. 뭔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고 경매에서도 한 번에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죠. 경매를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경매를 투자를 해서 내가 수익을 얻는 걸 얻어보겠다고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경매는 알아야 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공부를 해야 될 것이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런 공부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어떤 사람이든 그 경매로 해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금액을 법원에다가 내가 얼마에 사겠습니다라고 써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매에서는 자기가 그 매입하겠다고 써낸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금액 이상으로 더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본인이 권리 분석을 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나는 이 금액이면 괜찮겠다 해서 써서 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여기서 써낸 금액보다도 훨씬 더 높은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나 한다 그러면 경매로 해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경매를 할 때는 그 기준선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써낸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위험 요소들을 갖게 되는 게 있죠.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경매가 낙찰되는 금액은 상당히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위험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쉽고 권리 분석이 간단하면 많은 사람들이 응찰을 하게 되면 그만큼 경쟁이 올라가게 됩니다. 경쟁이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를 하는 데서 큰 매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사고자 하고 생각한 금액보다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게 더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지뢰 같은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경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지뢰는 바로 대항력이라는 것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임차인이 있는데 이 임차인이 1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을 하고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를 점유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죠. 법원에서 낙찰받은 금액에서 이 사람의 보증금을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낙찰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임차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만약에 된다 그러고 그걸 고려하지 않고 이 부동산을 만약에 취득을 했다고 하면 이 전세로 들어와 있는 보증금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하나 경매에서 서울 시내에서 낙찰받으려고 하면 일반 시세의 거의 90% 정도에 육박해야 됩니다. 뭐 5억짜리 하나 아파트 하나 낙찰받으려고 해도 전세 보증금이 3, 4억 정도는 돼 있는 경우가 있죠. 그걸 물어줘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90%에 살려고 했다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5억짜리 아파트 하나라고 해도 경매로 4억 5천에 사야 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3억을 물어줘야 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7억 5천만 원을 주고 그걸 사야 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함정이 있게 돼 있는 거죠. 어떤 물건은 물어줘야 되고 어떤 물건은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서 확정 일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게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응찰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응찰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격이 자꾸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경매에서 한 번씩 떨어질 때마다 그 기준 금액의 20%씩 떨어집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저 돈을 물어줘야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걸 물어줘도 되는 그런 금액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가장임차인이고 내가 그 가장임차인인 걸 밝혀낼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막 살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지뢰밭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아주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매력적인 요소, 아까는 지뢰밭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지금부터는 매력적인 요소로 바꿔보겠습니다.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나는 내가 이 공사를 했으니까 그 돈을 받을 때까지는 내가 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겠다. 내가 갖고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권리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 일단은 경매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유치권이라는 게 딱 있으면 물어줘야 되는 이 상황이면 사람들이 일단은 여기서도 한번 겁을 냅니다. 대항력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유치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러면 저 공사비라든가 이걸 물어줘야 되니까 내가 살려면 저거를 가만한 금액으로 사야 되겠구나라고 하니까 원래 그 처음에 부동산 가치 그대로 금액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물어줄 거를 감안해야 되니까요. 감정평가가 잡힐 때는 이 유치권을 고려하고 감정을 잡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물건의 가치 그대로를 감정을 잡기 때문에 유치권이 있으면 낙찰을 받는 사람이 이거를 사고 싶은 사람이 당신이 알아서 계산해서 이거를 사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감안해서 사야 되려니 사는 사람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일정 금액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뭐 유치권을 여기서 한 3억을 뭐 누군가 신청을 했다고 하면 이 3억을 물어줄 것까지 감안하니까 보통 일반 통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낙찰가율보다는 이 금액만큼 떨어져야지 비로소 입찰을 해서 사는 그 온전한 상황이 되겠죠. 왜 이게 매력 덩어리냐? 이런 유치권이 웬만한 물건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말이 일단은 딱 들어가 있으면 뭔가 이거를 내가 사고 싶어도 뭔가 마음 한구석이 약간 무거운 뭔가가 이렇게 달리는 느낌이 딱 듭니다. 모든 부동산 물건의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유주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임차인이라든가 어쨌든 이해관계자들이 사실은 그 유치권에 해당되지 않는 권리, 다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이라는 것을 신청을 해서 본인의 어떤 그 채권이라든가 이익을 얻으려는 어떤 이런 시도가 있습니다. 가장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가장 유치권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가장 유치권을 내가 집어내고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유치권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지뢰밭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이걸 제거하면서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여기에 응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 또 재미있는 매력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상권.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은 사실은 건물이 있어도 토지와 건물은 별도로 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소유권도 다 별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건물을 딱 보게 되면 토지하고 건물을 하나로 보게 되죠. 경매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감정평가도 따로 잡힙니다. 어떤 부동산의 경매가 나올 때는 토지만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만 경매가 나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건물이 있어요. 저거는 뭐야? 위에 건물이 있네? 그러면 내가 저 토지를 사도 저 건물 가진 사람하고 또 뭔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겁이 납니다. 또 그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도 난감합니다. 아니면 건물만 나왔습니다. 토지는 안 나오고 건물만 나왔어. 내가 저걸 샀을 때 온전하게 저기 임대를 놓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토지를 가진 사람하고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내가 저 토지를 사려고 하면 그냥 쉽게 살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위에 건물이 있으면 쉽게 살 수 있는가? 그 권리의 힘의 차이에 따라서 상대편이 팔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아니면 상대가 팔지 않겠다고 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그 환경이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분리됐을 때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면, 내가 만약에 저 토지를 사서 저 건물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이거를 매각을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 만약에 상대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저걸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럼 상대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아야 되겠죠. 아니면 내가 허물고 저기다가 새로 지을 의사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떤 물건은 내가 토지를 샀는데 상대가 국가에서 정한 지료만 내면 됩니다. 그 지료는 일반적으로 내가 똑같은 부동산을 임대를 놨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수십 년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수십 년이 지나도 또 건물을 가진 사람한테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미리 짚어낼 수가 있다면, 그런 능력이 나한테 만약에 있다면, 저거는 땅과 건물이 따로따로 나왔는데 내가 저거를 사는 게 유리하다 아니다를 내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을 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 수익이라는 것은 일반 경매나 MPL에서 올 수 있는 수익보다도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부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일단은 한 발 물러나죠. 다른 사람이 한 발 물러나는 게 뭡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 만한 어떤 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뢰밭에서 이게 점점 다 매력 덩어리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인지 아십니까? 지분 경매라고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2분의 1, 3분의 2, 3분의 1 이런 게 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저걸 사도 저걸 내가 온전하게 권리를 갖지 못하는데 저거 복잡할 거야, 머리 아플 거야. 똑같습니다. 머리 아프고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물러나죠. 우리는 춤을 춥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고 다른 사람은 뒤로 물러나고. 자, 나아가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물러날 때 나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백스텝을 밟을 때 나는 앞으로 나가는 거죠. 어떻게 이게 매력 덩어리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예고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경매가 어떤 물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예고 등기라는 게 등기부등본에 딱 찍혀 있습니다. 이 예고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에 걸려있는 어떤 소송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이 경매의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고 등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경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경매는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이해관계에 따른 소송은 또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예고 등기가 있는 거를 모르고 어떤 사람이 덜컥 낙찰을 받았어요. 예고 등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원래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소유자가 원래는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채권은 다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 자체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선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돈은 벌써 다 납부하고 채권자들은 다 나눠 가졌어요. 그거 다시 회수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지뢰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응찰을 잘 하지 않아요. 응찰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쟁이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안전성과 리스크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하나도 없으면 훨씬 안전하죠. 안전한 대신에 경쟁이 심하고 내가 이거를 매입해야 되는 금액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있다면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나 연구가 있지 않고 경매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는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며 그게 이거랑 결합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볼까요?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길 가다가 이렇게 한번 휙 둘러봐도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뭡니까? 곳곳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자, 아파트에다가 한번 투자를 해볼까요? 아파트. 계약하고 났는데 벌써 이제 프리미엄이 얼마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분양을 받는 금액과 시세하고의 차이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아파트의 뭐 가장 기본적인 그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새 집이 헌 집보다는 조금 쌉니다. 새 집이 헌 집보다 싸요. 일반 시세가 형성돼 있는 것과 분양가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노려보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될 테니까 내가 여기다가 뭐 작은 집이라든가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사두면 나중에 재개발될 때 내가 몇 평짜리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그 아파트를 그렇게 받음으로 해서 차액을 얻을 수가 있죠. 그건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 재개발을 할 때 그런 기존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 가격하고 일반 분양을 하는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수익을 얻을 수도 있죠. 이 아파트를 NPL과 경매와 만약에 접목시켰을 때는 훨씬 더 확실한 방법으로 좋은 수익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아파트가 있어요. 그 지역이 참 좋으니까 내가 그 지역에 그 아파트를 사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그때 팔아서 차액을 놓거나 아니면 뭐 월세를 놔서 내가 임대 수익을 얻거나 하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살수록 유리한 거죠.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방법. 자, NPL을 통해서 사서 거기에 경매로 본인이 들어가서 유입을 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게 NPL과 경매가 결합됐을 때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가 3억 정도 들어가 있어. 대항력이란 게 거기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항력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대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은 여기 재개발이나 뭐 분양을 해서 그 기존의 가격하고의 차이라든가 이거하고는 아예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접목이 되는 거죠. 다세대 주택이 확대된 게 아파트 단지라고 보면 되는데 다세대 주택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해가지고 내가 저거 하나 사면 뭐 한 10몇 억에 나왔는데 방이 10개다. 보증금 1,000만 원에 60만 원씩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새로 건물을 져가지고 거기다가 임대를 놓고 나한테 판다. 16억에 나왔는데 내가 보증금 1,000만 원에 10개면 1억 빼고 그럼 15억. 융자 10억. 그럼 5억 투자해가지고 뭐 600만 원 나오는데 한 달에 이자가 뭐 270만 원 나간다. 그럼 한 300만 원 나오네? 내 갖고 있는 돈을 얼마를 집어넣어서 한 달에 얼마나가 나오냐. 이게 수익률입니다. 이것저것 퇴직해갖고 다 모았더니 내 돈이 한 5억 정도 돼. 16억짜리를 파는데 보증금이 1억 들어있고 융자가 10억 들어있으니까 현금을 5억만 주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은행 이자는 뭐 250에서 300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내가 한 300 정도는 남겠구나. 5억을 투자해서 한 달에 300 정도가 들어온다면 돈은 뭐 그 정도면 충분하겠구나라고 합니다. 건축업자가 저걸 지어갖고 새로 팔 때는 그러면 저 사람은 자기가 마진을 저기다가 붙였을 때니까 저기다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자기 마진을 붙여서 팔았을 거다. 그러면 저거를 직접 땅을 사서 건축을 한다면 저기서 한 2억 정도는 세이브가 될 것이다. 거기다가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이렇게 딱 놓는다 그러면 처음에 한 사람은 5억을 넣었죠. 자, 자기가 직접 짓겠다. 건축업자가 짓는 거보다는 나는 조금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좋아. 나는 저 사람이 2억 이득 먹을 때 나는 1억만 이득을 먹자. 왜? 이 사람은 건축 전문가고 나는 일반 사람이니까. 일반 사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건축업자를 시켜서 건물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큰 욕심 안 내고 1억만 세이브를 하자 해도 수익률의 차이는 엄청나게 납니다. 4% 5%에서 6, 7%로 올라가는 거죠. 경매가 이제는 사람들이 경쟁이 많아서 이제는 큰 수익이 안 돼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래도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9억이라고 하고 이렇게 토지가 있고 단층짜리나 아니면 오래된 그 건물이 있는 어떤 이런 토지들이 경매에 나올 때는 그래도 15%에서 20%는 아직도 차이가 납니다. 내가 큰 욕심 안 부리고 그만큼의 이득만 본다고 해서 토지를 내가 매입하는 가격을 1억만 더 낮춰봐야 되겠구나. 경매를 해가지고. 자, 나는
경매에 나와 있는 것을 해서 내가 원가를 조금이라도 더 낮춰보자. 통계적으로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싸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저걸 해도. 내 돈이 들어가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1억만 세이브를 하자. 일반 물건하고 경매 물건하고 처음에 토지를 매입하는 가격이 뭐 10억이고 건축비가 5억 정도 들었다고 하면 그 10억을 기준했을 때 여기는 9억 정도, 여기는 8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본이 3억만 있으면 됩니다. 3억을 하고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온다 그러면 수익률이 뭡니까? 12%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12%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시 4%, 5%에 팔게 되면요. 한 2, 3억 정도가 수익이 남게 되겠죠. 아니면 자기가 그냥 월세를 받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5억 집어넣어서 그걸 할 때 나는 3억만 집어넣어서 똑같은 수익을 내게 됩니다. 9억이라 그랬습니다. 9억에도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동산들에 막 유치권이 들어가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일반 경매로 하는 것도 한 이 정도 수익이 나는데 여기다가 이거를 만약에 이런 특수한 상황들을 접목을 시켰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요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요런 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요런 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자기가 장착하면 장착할수록 능력은 늘어나고 능력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수익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규모가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얼마가 되든 간에 똑같은 방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동산이 너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은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아파트 부분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어떤 원룸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뭐 상가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분양상가. 분양상가를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분양하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사면 이렇게 돈이 됩니다. 얼마가 됩니다. 해서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 말만 믿고 사는 거하고 정말로 그 똑같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어떤 상가들이 얼마만큼의 임대료를 내고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지 그거를 발로 뛰면서 조사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아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런데 분양상가가 하나 경매가 딱 나왔어요. 아 저기는 기존에 임차인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가 있었어. 막 뛰어다녀 보니까 아 지금은 프랜차이즈 시대야. 수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생기면서 좋은 위치에 자기의 매장을 오픈하려고 다 혈안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위치에다가 만약에 임대를 들어간다 그러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들어오겠습니까? 결정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 업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나는 이제 알게 됐어요.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점포를 확대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분양상가? 미리 가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 대신에 내가 이걸 사게 되면 권리금 없이 당신들한테 이걸 임대를 놓을 테니까 들어오겠냐? 얼마에 들어오겠냐? 권리금 없는 조건으로 미리 그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까지 사도 괜찮다 아니다. 분양을 받던 경매를 하던 뭐 일반 시장에 나와 있는 걸 사던 적어도 상가 같은 걸 하려면 그런 정도의 노력과 그다음에 그런 시장 상황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발품을 팔아서 여기 뭐 서울 시내 몇 대 상권들을 막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업종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저 업체들이 과연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까? 들어올 생각이 있을까? 그럼 그 사람들의 입지를 딱 보니까 이거랑 비슷해. 그러면 권리금 없이 만약에 제시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훨씬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높은 가격에 들어올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데들은 다 권리금이 비싸거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매가 이런 게 나왔어. 이거를 접목을 시켰어요. 한 20% 정도는 더 싸게 사. 근데 이 물건을 살려고 했다 보니까 여기 뭐 인테리어를 했다 어쩐다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치권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만큼 꺼리죠. 이런 상가나 상가 건물에는 대부분 다 유치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확실하게 있어.
그러면 또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할 수가 있겠죠. 분양상가를 받아서 자기가 직접 거기서 어떤 영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임대를 놔서 거기서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지. 분양상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가로만 모여있는 건물이라고 해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거기다가 어떤 업종을 집어넣는 게 좋겠다는 것을 자기가 기획을 합니다. 비슷한 상권들이 있는 데 가서 확인들을 해보고 아 저기는 저런 게 들어간 거 저기는 5층 6층인데 노래방 되는구나 당구장 같은 게 되는구나 당신들 여기다 넣어줄 테니까 당신 얼마 들어올래 아예 상가 건물을 짓는 것도 짓기 전에 미리 그거를 다 결정을 해서 얼마의 임대료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미리 정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정해졌어요. 그런 다음에는 매입하는 원가가 싸면 살수록 수익률은 높아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더 똑같은 조건에서 싸게 살 수 있냐 이겁니다. 시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어떤 그런 금융구조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갖고 이런 시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토지 구입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모든 같은 구조, 마케팅 전략, 마케팅 타켓 이런 것들이 잘못 설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금액들을 대폭적으로 낮춘 상태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성공 확률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의 물건을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건축물 짓고 한다 그러는데 뭐 큰 금액이니까 한 1,000억 들어간다고 치죠. 그런 거를 하는데 내가 원가를 500억으로 낮출 수 있다 그러면 500억이라는 것은 그대로 수익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 역시나 이런 거 다 똑같이 걸립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 사업을 할 때도 훨씬 더 이득합니다.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나이 60대면 나가라 그럽니다. 여기는 아무도 나가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내 다리를 움직일 수 있고 내 머리를 굴릴 수 있기만 하면 나는 내가 이거를 끝까지 하겠다.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토지는 보통은 임야나 전답이나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거기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토지가가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가로 세로 거미줄망 같은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널찍널찍한 웬만한 지방도로에 4차선 그 지방도로가 있고 고속도로도 거미줄 같이 쳐져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지역에 있는 토지비들은 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거미줄 같이 도로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투자를 해놓으면 돈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토지. 그런데 이 토지가 만약에 내가 NPL이나 경매로 저걸 살 수 있을까? 지방 이런 토지들도 경매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토지도 그런 경매나 NPL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상당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는 아주 묘한 매력이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 뭐 이런 거는 뭐 감정가가 시세 누가 딱 봐도 이거는 시세고 이건 감정가고 다 압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그런 토지들은 가격이 도대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잡게 되면 대부분은 훨씬 낮은 가격의 감정 자체가 잡힙니다. 경쟁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자체는 낮게 평가돼 있고 그러면 투자를 하는 데는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그런 토지는 당장 어떤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익이 폭이 조금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균형이 맞죠. 여기는 매달 수익이 나옵니다. 매달 한 달에 얼마씩 300이 됐던 400이 됐던 뭐 분양상가를 해던 어쨌든 수익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는 본인이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월세를 줘가지고 그 임대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방 토지를 할 때는 나중에 상승폭이 사실은 훨씬 커야 되는 거죠. 어쨌든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양스럽게도 그런 물건을 하려고 하니까 감정가가 상당히 낮게 잡히고 낮게 잡힌 데서 또 경쟁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방 토지가 만약에 맹지예요.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걸어서는 그냥 갈 수 있겠죠. 근데 차가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다르죠.
이런 권리 중에서는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권. 내가 맹지라고 해도 그러면 국가에서나 아니면 거기 시도 분청에서 내가 이 토지를 비교적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누군가 이걸 해줘야 돼요. 나는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런 어떤 내가 그 길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역권이에요. 근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토지에 차가 들어갈 수 있거나 통행이 가능한 어떤 이런 토지로 바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맹지와 통행이 가능한 토지의 차이라는 것은 뭐 엄청나죠. 이거는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냥 생각을 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이 여기랑 접목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수치로 이걸 다 따져서 지금 살펴본 건 아닙니다. 물론 어느 선이 있고 그거보다는 이런 노력을 했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지뢰밭들이 여기 쫙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지뢰밭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력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건 다 위험 요소입니다. 지뢰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위험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더니 이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 전환이 된 거죠. 투자를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수익과는 항상 상반된 것입니다. 시소와 같죠. 안전성이 올라가면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투자는 다 그렇죠. 안전성이 떨어지면 기대 수치가 높죠. 고수익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성하고 같이 친구처럼 붙어 다닙니다. 안전성이 높으니까 수익률이 낮아요. 안전성이 낮으니까 수익률이 높아. 근데 이 수익률이 높은 데는 여기는 이 위험성이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공부합니까? 바로 이 위험성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수익은 고수익에다 두고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저는 부르짖습니다. 이 위험성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의 고속 성장, 경제 고속 성장에 의해서 토지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올라갑니다. 특별한 본인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많은 수익을 냈었습니다. 과거같이 가파른 상승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완만한 상승을 갖고 있죠. 그런데 고속 성장하는 이 각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죠. 이만큼 있을 때는 여기까지 이만큼의 수익을 내려면 노력을 요만큼만 하면 됩니다. 이 성장이 점점 완만해지면 내가 노력하는 폭을 높이면 높일수록 반대로 생각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과거에 얻었던 이런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더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건축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 분양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연관된 어떤 연관성을 찾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은 거기다가 전략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테마를 집어넣어서 전혀 다른 어떤 성격의 부동산을 만들어서 높은 금액에 매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이 더해졌을 때 그게 바로 이 노력의 폭이 바로 커지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노력과 전략과 테마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디 돈 낼 곳 없나 하고 기웃, 여기 기웃, 그렇게 해서 세월 보내고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어떤
이득이 있을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기웃거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노력들, 이 하나하나를 자기 몸에다가 장착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부동산 물건, 투자 물건을 봤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겁니다. 스스로를 믿고 본인에게 그런 장치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간다면 이거야말로 능동적인 투자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노현의 부동산 물건 분석이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가 안노현이었습니다.